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개념, 행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근데 역사 문제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조직 이론들이에요. 여러 가지의 조직 이론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29번도 조직 이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 민간 비영리 조직. 아까 우리가 영리와 비영리는 수익이 있나 없나로 구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포켓으로 넣으면 영리고 그걸 다시 목적 사업에 투자를 하면 비영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도 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으로 중앙에 행정관리자가 다 결정을 하고 던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기본으로 권한을 주는 거, 이게 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이 중앙에 집중화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분권화되는 경우하고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권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이제 뭐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저쪽 부서에서 그렇죠, 적임자들을 색출을 해서 걔네들로 뭔가를 결성을 한 다음에 그게 다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 부서로 돌아가요. 요런 걸 뭐라고 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에서는 동기 이론입니다. 동기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허츠버그의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번은 리더십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이 있고 동기 이론이 있고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 문제는 28번, 29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 이론 문제가 33번에 있는 거고요. 34번은 리더십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할 때 인적 자원 관리도 있고 재정 관리도 있고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35번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연장선에서 슈퍼비전을 해야 될 거예요. 슈퍼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관리에서 예산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4가지 예산 유형의 핵심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면 37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하고 39번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서 두 문제를 뽑아서 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우리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의 질하고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깨비 누가 나와요? 공유 나와요. 그래서 일단 확신의 공유 대신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방어 기제 중에 나는 정말 공유를 원하지만, 확신의 공유를 원하지만 그건 안 되니 그거라도 이거라도, 약간 우리가 그걸 대리형성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확신, 공유, 대신. 그래서 기본으로 이 서비스 질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확신성,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공감성, 그 다음에 유형성, 그 다음에 대응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여기서 이제 확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은 전달체계 구축 원칙인데요. 얘는 정책론에도 나오고 행정론에도 나오는,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아까 급여, 그 다음에 할당, 재정, 전달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41번은 그냥 보여요, 답이. 답을 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통합 돌봄이면 통합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이 그렇게 막 깊은 고찰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또 전달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같이 하는 거 아까 복지혼합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행체계가 있고 행정체계가 있는데, 집행은 뭐예요? 실제 클라이언트를 대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 있는,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가장 집행은 어디죠?
그렇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이 직접 가서 면대면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일보다는 후방에서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일을 보통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체계는 일선에 집행체계가 있고 후방에 행정체계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잘 모르더라도 행정복지센터는 누가 봐도 공공전달체계입니다. 공단도 누가 봐도 공공전달체계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인은 뭐예요? 얘 민간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행정론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달체계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김밥집과 김밥 판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4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있죠? 이런 방식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에서는 기획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은 정보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상식입니다. 자, 왜 정보관리가 중요한가?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최우선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클라이언트에게 그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지 정보관리가 우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외워서 공부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정보관리가 최우선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5번 쓰레기통 모형 나왔습니다. 자, 아까는 합리 모형 나왔고 여기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다? 우연히예요. 그죠? 우연히.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일이 될래니까 이거가 어떻게 딱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그러니까 계획한 게 아닌데 딱딱딱딱 들어맞았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6번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 이것도 비영리인데요. 그렇죠? 고객의 욕구 충족보다 판매에 집중한다. 우리는 고객님 있잖아요.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요. 이윤을 남기는 건 비영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영리의 관심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원자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마케팅을 후원자에게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틀리는 거죠. 관계기관이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에도 마케팅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 마케팅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알리는 거지 재정 확충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걸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개성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7번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이런 것도 그렇죠. 그냥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개별 기관의 상황의 특수성이 고려가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급 주체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2007년 바우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책임성의 요구가 특히 민간의 영리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그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하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민간기관은 그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몇 년에 개정이 되면서 평가제가 법으로 제도화됐죠. 암기는 고쳐, 신고, 1급 평가예요. 고쳐, 신고 1급 평가. 고쳐는 7년입니다. 신고 1급 평가예요. 1급 평가. 그래서 신발이 막 벗겨지려고 해요. 그럼 고쳐 신고 1급 평가예요. 그래서 신고제와 평가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고제와 평가제가 법으로 규정된 건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였고요. 그때 1급 국가시험도 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법제론에서도 나왔고요. 지역복지에서도 나왔고요. 행정론에서 나왔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이 내용은요. 4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던 얘기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97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이 신고제로 원래는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되면서 3년마다 평가할
거야 라고 규정이 됐고 실제 평가는 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맞는 거고요. 책임성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양적으로만 평가할까요? 기본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수치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지표만을 강조한다? 요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최근 사회복지 행정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최근에는 하여간 경쟁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 경영 방식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는 후방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성과는 뭐예요? 성과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얘기할 때는 사업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산출은 공급자, 프로그램의 공급자가 무엇을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이거를 산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유경의 관점에서 특강을 몇 과목을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가는 산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가 이것은 성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얘기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고 산출을 얘기할 때는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론이 필요 없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당연히 틀린 거고요. 전문가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아니에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으로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중에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핵심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라? 전문가가 제공할 것.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시험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 문제가 특히 행정론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쏠쏠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체크를 해서 베이스를 좀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45페이지예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제반 활동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실제 그게 수요자한테 서비스로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 행정은 누가 누구를 보통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그러니까 원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의 성과라고 하는 거, 성과는 아까 클라이언트의 변화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개별화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화된 지식, 표준화된 기술 이렇게 딱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 불확실하다 혹은 불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그래서 가치를 지향을 합니다. 이거는 정책도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도 가치를 지향하고 행정도 가치를 지향해요. 우리 시험에서 가치 안 지향하는 건 실증주의밖에 없습니다. 조사론에 실증주의 쪽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목표를 명확하게 합의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변화, 자존감의 감소라든지 우울의 변화라는 게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량화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많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이 단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 혹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황 따라 개인 따라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상호작용 혹은 관계가 조직 목표 달성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행정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그러니까 행정 관리자의 역할보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일선 직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를 얘기를 해요. 직원의 역량, 즉 사회복지사의 역량. 근데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해, 직원의 역량이 중요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능력이 성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후원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조직의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에요. 그리고 조직화고요. 그다음에 지휘 감독 그리고 통합 조정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나오더라도 기획 혹은 계획의 핵심어는 뭐예요? 목표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언제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대안, 전략을 세우는 게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기획이 나오면 목표가 키워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관을 만들면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조직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서를 만들면 니네는 이거 맡고 니네는 이거 맡고 뭐라고 그러죠? 업무를 배정한다, 업무를 할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핵심은 구조와 업무 할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팅이에요. 지도 혹은 지휘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행정관리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걸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로 던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임한다라고도 얘기하고 명령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지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의사결정, 구체적 업무의 형태로 지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팅이에요. 조정이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업무를 던졌는데 아니 그거 우리 부서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부서 일 아니고 니네 부서 일이잖아. 야 모여. 그러면 걔네들끼리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율하는 걸 우리가 코디네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14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요. 개별 조직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조직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조직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직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조직의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환경에는 외울 때 문정인 경기, 내 친구 문정인 경기도 살아요 이런 느낌으로 문정인 경기, 문정인 경기 이렇게 외우세요. 문화적 조건이 있고요. 정치, 법적인 조건이 있고요. 인구 사회학적이라고도 하고 사회 인구학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구 사회학적인 조건이 있고요. 경제적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62년에 헌법에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가 명시가 됐어요. 이건 뭐죠? 정치 법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동네방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국기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정치 법적인 제도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이건 경제적 조건이고요. AI, 챗GPT가 등장을 했어요. 기술적 조건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족주의 가치가 강해요. 이건 문화적 조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되게 근면한 걸 좋아해요. 노동윤리 가치가 되게 강해요. 이거는 문화적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죠?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일반 환경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특정 조직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업무 환경이라고도 하고 이게 태스크 인바이런먼트예요. 태스크를
여기를 업무라고도 번역을 하고 과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 조직에 돈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후원자가 돈 주고 이런 것들이죠. 일단 돈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니네 이거 해라고 승인을 해준다거나 해갖고 합법적인 권위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협회 소속이야 이것만으로도 얘네들이 정신건강 전문기관인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무슨 협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승인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합법성과 권위를 주는 곳들이 있고요. 우리 기관에 클라이언트 보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에서 중독치료 받으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기관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직접 와서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세탁물은 우리 기관 직원들이 직접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세탁소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서비스를 해서 빨래해서 갖다 주기도 해줘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의 치과 진료 서비스는 우리 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 방문 진료를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우리가 보충적 서비스의 제공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관 사람은 아니지만 요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랑 같은 클라이언트를 놓고 경쟁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공동모금에 프로포즈를 낼 때 나만 낸 게 아니라 같은 돈 뜯어먹으려고 딴 애들도 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걔네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쟁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업무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사모합니다. 노 싫어요예요.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법을 언제 만들었냐면 1935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책론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보험, 사모합니다. 35, 노 싫어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 35년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되었을까요? 축소되었을까요? 확대됐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기본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국가인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국가가 손 놓고 있었더니 시장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의 관여가 필요했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을 한 계기로 연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됐던, 그죠?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69년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1년 뒤인 1870년에 미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가,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도 인보관도 영국, 미국 둘 다 19세기 후반입니다. 진짜 몇 년의 차이로 인보관 자선조직협회가 영국이 먼저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설립이 됐던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 63년 넘어가셔도 되고 68년은 어떤 정권? 신우파 정권이에요. 영국은 대처, 미국은 레이건 정권 신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복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국가복지를 축소하는 거예요. 국가복지를 축소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던 걸 민간으로 던지는 민영화 바람이 불었던 게 198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 아름답죠. 이런 거는 기본으로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고아들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을 누가 주로는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와서 자국법의 기초에서 구호 형태로 도와주던 이게 이제 50년대, 60년대의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카바, 즉 외국 원조단체 협의체가 생긴 건 언제예요? 50년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52년이죠. 이건 지역복지에서도 나왔고요. 행정론에서도 나왔고요. 실천론에서도 나왔습니다. 52년인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직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때는요. 지역사회가 아니라 시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
하는 시설 보호가 중심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가 1970년에 뭐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이 된 건 법제론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사업법을 만든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본국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겨진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국내 법의 기초에 해서 국고보조를 하려면 법적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1970년에 얘를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러면 198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1980년에는 헌법에 국가의 사회 복지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헌법에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가 들어가면서 이거 법제론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81년도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복지 3인방이죠. 뭐죠? 아동복지, 노인복지. 근데 그때는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자 복지법에서 기본적으로 기본복지법 3인방을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만들어요. 그리고 80년대는 지역복지에서 어떤 바람, 시설 수용이 아니라 시설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복지가 등장한 것도 1980년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 동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뭘 만들게 되죠? 복지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또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2년 뒤인 83년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때 처음으로 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1, 2, 3급 규정을 이때 처음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80년대는요. 복지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 복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85년에 전국 시도의 복지관을 쫙 깔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복지관은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지원이 필요할 땐 그 당시에 어디로 가죠? 동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87년에 뭘 만들어요? 사회복지죠. 동에 있는 뭘 만들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복지관. 그래서 민간은 전국적으로 복지관을 깔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있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깔아서 국가가 민간과 공공에서 사회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아닌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89년에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뭘로 바꿔요?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80년대가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복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그래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하게 되죠. 왜? 83년에 복지관 규정 만들고 5년에 전국적으로 깔게 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런 맥락으로 외우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팔찌, 전문요원이 팔찌1년으로 바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기본으로 업무의 성격이 이제 동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 사정 살피러 방문을 하고 오면 놀다 온 것처럼, 그렇죠? 째려보는 눈빛.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쟨 놀다 온 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죠. 그렇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10년 뒤입니다. 95년에 이럴 거면 동이 아니라 일반 행정 쪽에 붙어 있지 말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잖아요. 차라리 우리 식구 같은 보건소, 어차피 구마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복지하는 사람들, 복지 인력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 보건소로 붙으면 어떨까 해서 요렇게 보건소하고 복지를 합한 형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쪽 보건 쪽도 또 좀
덧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씨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동 따로 가라고 하고 일반 행정 따로 가라고 하고 보건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럼 사회복지사무소 따로 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각자 따로 가자 해서 다시 또 10년 뒤에요. 2004년.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대략 10년 뒤 대략 10년 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보건소 떼버리고 사회복지만 따로 가자 해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2006년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2007년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자 갑자기 동주민센터를 주민센터로 바꿔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2007년이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자 이제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 8대 영역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복지만 우리만 따로 사무소를 내겠다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못 가고 발목이 잡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두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 혹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공공행정의 변화를 얘기하면 2010년이에요. 아까 제가 2010년은 2개밖에 안 나온다. 공공부조에서 이런 십정년 해갖고 장애연금법이 2010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14통망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처음 생겼을 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불안정해서 야근을 하면서 서류로 막 있던 거 데이터 다 입력을 했어요. 끝이다! 엔터 딱 누르고 뻥 나가. 그러면 다 미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정말 얘 때문에 미쳐 죽어버리겠다 해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음에 이르는 망 해갖고 사통망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로 그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런 씹사통망입니다. 그래서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고요. 이게 이제 행복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구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 법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규정이 생겨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가 그 개정이 2013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부터는 얘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금 드림 스타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원래 시작은 희망 스타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희망 저축 계좌라고 얘기하는 거 희망 키움 통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름하고 중간에 이제 이름이 바뀌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2012년 아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의 전부 개정도 중요하지만 2012년에 이렇게 해서 희망 이리 오세요. 우리 희망 이리 오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만들게 됩니다.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자, 그러면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여기서 사례관리에서 통합이 붙은 건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주로는 맞춤형 복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걸 하려고 시군구에 야심차게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근데 2014년 2월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생기면서 사각지대 발굴 이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공제공 및 수급관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면 시군구보다 훨씬 더 주민 가까이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2년 뒤인 2016년 제 12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2014년에 저 사건이 터지고 2016년에 이제는 통합사례관리를 어디서 하죠? 예, 읍면동에서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주민센터를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거죠.
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읍면동이 복지의 허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읍면동 복지 허브. 그래서 세계의 중심, 인류의 허브라고 얘기를 하죠. 인류의 허브, 인류 허브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는 인류예요. 인류 허브예요. 희망 1위, 희망 1위, 희망복지지원단은 1위 인연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 허브. 인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을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거기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통합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팀을 그래서 동네마다 완전히 맞춤형 복지점이 쫙 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발굴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찻동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찻동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무소 사업이 이제 실시가 돼요. 발굴하러 나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읍면동 복지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제 2016년도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는 통합돌봄 1구세! 통합돌봄 1구세! 그래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요양시설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어르신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살아온 공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삶의 마지막을 시설에 들어가서 쓸쓸히 마감하시는 분들 이분들 다들 사실은 내 집에서 살다가 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영을 하여 이분들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여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선도 사업을 1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싹 줄어서 조용해졌다가 내년 예산이 확 늘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돌봄이 훨씬 더 이제 가열차게 지속이 될 예정이라 시험 문제에서 이 통합돌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돌봄 1구세 이게 이제 공공행정의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46페이지 하단에 19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그다음에 147쪽의 세 번째에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설치, 그다음에 2007년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개편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화 이런 14통망 2010년에 그다음에 2012년에 희망 1위와 그다음에 2019년에 인류복지 그다음에 19년에 통합돌봄 1구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맨 꼭대기에 고쳐 신고 1급 평가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97년에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 그치만 3년마다 평가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급 시험도 도입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제화 됐다라는 거 이게 실천 지역 행정 법제 모두의 시험에 나온 거라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97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년인데요. 이건 사실 행정론보다는 지역복지론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개 아시죠? 찌개. 나무하러 가는 찌개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찌개를 수리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영삼이가 시켰습니다. 영삼이가 찌개 수리를 시켰어요. 자, 지역계획 수립을 법제화한 건 2003년입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이라고 하면 지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몇 년마다 4년마다 지역사회, 그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시도와 시군구에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1기 지역사회 계획이 시작된 건 언제다? 007입니다.
007 2007년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고 032가 시키고 실제로 지게는 누가 수리했다? 072가 지게를 수리했어요. 072가 지게 수리 시켜서 032가 지게 수리 시켜서 072가 지게 수리했어.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법제화된 건 03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기가 시작된 건 07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제론에서도 그렇고요. 지역복지에서도 그렇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항상 그 다음에 뭐를 심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근데 이제 시군구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그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심의기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032가 시킬 때 지역계획 수립하라고 법제화했을 때 시군구엔 심의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라고 같이 법제화를 하는데 이게 뭐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 두도록 2003년에 같이 법제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주로는 지역복지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론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기 계획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 07년에 그럼 그 전에 이미 심의 절차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심의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럼 032가 시켰고 072가 시작을 했습니다. 딱 중간에 뭐가 있죠? 05가 있는 거죠. 2005년. 긴급해라고 얘기했던 긴급복지지원법이 만들어졌던 그 2005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설치했고 2007년부터 일기계획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7년에 사회서비스 점자바우처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2022년에 나왔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에 설치합니다.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은 구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시도 단위에 설치를 해요. 예, 그래서 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는데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는 아까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집행 체계가 있고 그 배후에 행정체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가장 대표적인 집행체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체계 구축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접근성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포괄이고요. 적절하다라는 건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급여의 양, 급여의 질, 급여의 제공 기간이 그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라는 걸 충분을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무책임하네 이거 얘기할 때 LG 우리 김희수 선생님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네들은 끝까지 고객님이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듣고 계속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등성은 뭐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 차별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통합의 핵심은 뭐다? 서비스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파편화되어 있을 때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들 사이를 연계 조정하는 게 핵심인 걸 우리가 조정 혹은 통합 조정 혹은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연속, 비연속이라고 하는 건 나는 여전히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 있죠. 이걸 우리가 비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걸 지속성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론들을 가도록 할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이론에는 우리가 이제 폐쇄체계 관점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체계 관점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폐쇄체계 관점의 이론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관관관 XY예요. 관관관 XY. 우리가 이제 폐쇄체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그냥 조직 내부 요인만 신경을 써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방체계는
체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우리가 이걸 개방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폐쇄체계 관점의 조직이론들은요, 외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조직 내부 요인만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조직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체계 관점의 조직이론에는 관료제 이론이 있고요.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요. 인간관계 이론이 있고요. X, Y 이론이 있거든요.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론. 너무 아름답잖아요. 관, X, 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론에서 환경을 강조한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하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요거 과학적 관리론하고 관료제 이론은요. 공식적인 요인, 공식적 요인에만 치중을 하는 거라면 얘는 인간관계 이론은요. 비공식적인 요인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료제 이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관료제 이론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조직 운영, 그러니까 조직 운영의 합리성은 합법성에서 나온다. 뭐죠? 합법성이라는 건 규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일을 하는 그 합법성이 합리적 운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관료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람보다 규정이 더 중요하죠. 인간 소외를 낳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필요 없어요. 되게 비정해요. 비정의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관료제 이론은 대규모 조직을 설명할 때 얘기하죠. 그러면 최고 관리자가 모든 직원들을 다 직접 관리하나요? 아니면 나는 너 담당하고 걔 밑에 요거 그 밑에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 이론의 핵심은 또 뭐다? 분화예요.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이 전체 구조에서 얘는 엄청나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업무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 일이 아닙니다만 이런 현상이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일과 너네 일 이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최상위로부터 계속 밑으로 위계가 있는 거잖아요. 상위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권한이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른 거죠. 상급자는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럼 가장 말단 직원은 정책을 만들어요?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 걸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하죠. 위쪽은 정책을, 아래쪽은 집행을 담당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자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료제의 병폐하고 관련된 용어로 크리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고 이게 보자기에 그 요거트를 이렇게 놓으면 밑에 유청이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유청을 마시세요? 아니면 그릭 요거트를 마시세요? 그렇죠? 그릭 요거트만 걸러내고 밑에 있는 이게 유청은 다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유에서 쓸만한 크림 부분만 걸러내고 아닌 것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10명의 클라이언트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조직 성과를 내는데 좋겠네 싶은 분들은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일단 아무리 서비스를 줘도 성과 내기가 어렵겠다 싶은 그리고 좀 까칠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겁나게 말 안 듣게 생긴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사람들은 받지 않는 형태로 골라받는 형태예요. 버릴 건 버리고 골라받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크리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테이프는요. 관료제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법성, 규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라고 각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죠. 근데 원래 규정을 만든 이유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라고 만든 건데 문제는 규정이 너무 많아져서 이 규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레드테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 전치는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런 걸 목적 전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제 이론에서는 규정과 규칙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간적인 거,
아유, 다 필요 없어요. 규정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계가 있고 위계에 따라서 권한 구조가 다르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의 핵심은 뭐다? 합법성이 아니라 뭐다?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용주는 어디로 가요? 실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한 다음에 B를 하고 C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여기서 A를 하고 저쪽 가서 B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C를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 이 동작이 겹치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서 그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A 여기서 한 다음에 B 여기서 하고 C 여기서 해. 그러면 겹치는 동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동선 때문에 날리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표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과 시간을 가장 최소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을 표준화를 시키고, 그렇게 일을 던진 후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그러면 어차피 조직이라는 건 나도 내 돈 써서 직원들 부리는데 돈 많이 벌어야 좋은 거고, 너도 뭐 놀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이상 네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너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돈 대 돈이에요. 사람은 결국은 돈 벌러,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건 행정관리자가 일선 현장으로 가서 실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거기서 불필요한 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관리 방법을 구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에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기본으로 관료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조직 운영을 강조를 해요. 다만 이제 관료제에서는 규정대로 하라, 합법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합리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인간적인 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머, 사장님 좋아,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관계 이론은요,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에 오히려 이 인간적인 요소들 혹은 비공식적인 요소들,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언니하고 너무 궁짝이 잘 맞아요. 그럼 텔레마케터로 일할 때 고객이 정말 진상짓을 해도 어머 고객님 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언니 쌍놈 새끼가 막 그러면서 막 털고 다시 전화 오면 어머 고객님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언니도 짜증나. 아, 진짜 이 고객도 짜증나는데 직원은 더 짜증나. 이러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상태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다, 비몰질적이다, 사회 심리적이다, 정서적이다, 인간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 이론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 이론이에요. 이건 일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누가 일 시키지 않아도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전 아니에요. 전 제가 게으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요, 이때까지 이거 할게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 시팔시팔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해요. 전 기본으로 약속은 지키려고 최대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마감이죠, 마감. 그렇죠? 하기 싫어 죽겠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다. X예요. 이가 일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들려면 시켜야 된다예요.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해야 일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X예요. 근데 예스! 너 일 좋아해? 예스! 이런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통제를 하면 오히려 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재량권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Y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체계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요,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상황 이론은요, 특정의 조직 구조가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적합한 조직의 구조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황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은 이거는 사실 뭐 조직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지역 복지론에서도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이 나와요. 그죠? 이건 어느 차원에서도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가족체계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체계 이론, 뭐죠? 전다구경, 전략적, 그 다음에 다세대, 구조적, 이것도 뭐 한 5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경험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그때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도 기본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공간도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밥 짓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엌이라는 공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에는 부모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부모 하위 체계가 있는 거고, 부부라는 기능이 또 필요해서 부부 하위 체계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차계 이론은 사실 뭐 실천 기술론에도 나오고 지역 복지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론에서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직이 기본으로 굴러가려면 몇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직은 보통 부서를 두게 되죠. 이 기능은 이 부서에서, 이 기능은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이 부서를 하위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어떤 하위 체계가 필요한가 해서 제 이름, 제가 이제 유경이잖아요. 유경쌤 관리적. 유경쌤은 관리적 이렇게 외우세요. 유경쌤 관리적. 유경쌤 관리적. 유경쌤 관리적. 그래서 유지 하위 체계가 있고요. 경계 하위 체계가 있고요. 생산 하위 체계가 있고요. 관리 하위 체계가 있고 적응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쌤 관리적.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하는 건 조직에서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업무 못해. 우리는 망해. 아니죠. 그 사람이 없어도 조직은 굴러갑니다. 그렇죠? 나 없이 니네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아무 탈 없이 굴러가는 이유는 뭐예요? 딴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빠져나가도 조직은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구조화시키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둘러싼 경계 너머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이런 행사를 해요 라고 알려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경계 너머로 알려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홍보 혹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 너머로 알리는 경계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은요, 공장은 물건을 만들지만 우리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죠. 우리는 그거를 주로 개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 생산 하위 체계의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은 뭐에 대한 적응이에요? 환경 변화의 적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계속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적응 하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 부서가 있는 거죠. 이게 관리 하위 체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홍보, 경계, 직원 선발, 유지, 그렇죠? 모니터링, 적응,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자원 의존도 조직이 생존하려면 사실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사회복지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부의 후원금이라든지 국고부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외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 돈 주는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인가하는 애들의 요구를 사실은 우리가 반영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원 의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걔네들이 지갑을 열어 우리한테 기꺼이 투자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저런 능동적인 활동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경제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하고 사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외부 자원에 의존한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은 돈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정 자원을 이죠. 그다음 정치적 자원은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합법성을 받고 이런 것들이죠. 전문성을 확인받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제공하는 외부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특히 업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업무 환경은 146페이지 위쪽에 보면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업무 환경이 있는데 업무 환경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돈 주는 거, 재정 자원은 경제적 자원,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는 정치적 자원이거든요. 얘네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인 환경이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튜버가 돼서 전국 복지관 투어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A복지관에 왔어요. 짜잔! 이러고 갔는데 근데 여기 사례관리하고요. 여기 지역조직화 사업하고요. 여기 교육문화 사업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는 B복지관에 왔습니다. 여기도 사례관리예요. 여기도 지역조직화예요. 여기도 이거 해요. 왜 이렇게 복지관마다 사업들이 비슷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관의 3대 기능을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 3년마다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그런 걸 얼마나 하고 있는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그거 하라고 했고 평가도 그렇게 받아요.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관 운영 지침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날아오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라고 얘기를 해요. 말 안 들으면 사실 지원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야죠. 이런 게 뭐예요? 제도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의 규정 자체를 따르다 보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복지관이 기본으로 하는 기능들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이론은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이 왜 구조적으로 유사성 혹은 이걸 동형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사회복지관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규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이론은요. 탕후루집이 엄청 생겼다가 탕후루집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삭 토스트, 석봉 토스트, 명랑 핫도그, 대만 카스테라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한 집이 아니라 그 군들 있잖아요. 일군이 몰려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탕후루집이 막 생겨났을 때 이 탕후루가 예를 들자면 환경에 적합하다면, 환경 변화에 적합하다면 얘는 계속 유지가 됐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한 집이 망한다? 이건 한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군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에 적합한 조직군들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환경 변화에서 비대면을 할 수 없는 조직들이 싹 도체가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에서 목표 관리 이론은요. 조직을 목표에 따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표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모호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이라는 것은요, 숫자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측정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겁나 장기적이어야 돼요. 단기여야 돼요. 단기, 보통은 1년 단위의 단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조직 관리자가 혼자 정해서 딱 던지는 게 조직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하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구조일 때 전 직원들이 그 목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어요? 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정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회에서는 목표 설정이론 나왔는데 사실 목표 관리 이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 누가 만족할 때까지? 행정관리자가 만족이에요. 고객님이 만족할 때까지예요. 우리 고객님, 이제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때까지예요. 따라서 품질의 최종 평가자는 누구다? 고객, 즉 클라이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걸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혹은 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과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즉 데이터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걸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도 나왔던 서비스의 품질, 서브퀄의 판단 기준, 아까 확신의 공유 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신부터 보면은요, 3번 확신 있잖아요. 이거예요. 뭘 설명을 했는데, 야, 이 기관 직원들은요, 너무 퍼펙트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저 사람의 대답을 들어도, 좀 뭔 소리지 싶은, 얘가 지금 뭘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은 의심이 엄청 가는 게 있죠. 그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설명이 너무 깔끔하고요. 정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야, 얘네들 믿음이 가네! 이런 느낌은 우리가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약속한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 신뢰성에 해당하고요. 확신성은 아까 이제 야, 참 얘네들 일 제대로 잘하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응답성은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해서 이거를 응답성이라고도 나왔고요. 그다음 대응성으로 나왔고 하나가 더 즉응성이에요. 즉시 응답한다. 즉응성으로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성은 고객에 대해서 배려하고 경청하고 고객 입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하고요. 유용성은요,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직원들의 복장, 위생 상태, 이게 굉장히 깔끔하네. 요런 것들을 이제 겉에 보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유용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이론은요, 꾸준히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같이 학습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공공관리 이론은 우리가 1980년대 신우파 정권 있잖아요. 그래서 신우파 정권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뭐냐면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개입했다가 말아먹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전 정책 집값이 확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MF 때 시장을 살리려고 사람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엄청나게 곳곳마다 그냥 막 해서 뭐가 늘었죠? 신용불량자들, 산화모니 뭐 이런 것들 많아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유발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신우파 정권에서는 국가가 이 세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를 너무 국가 혼자 다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일단 국가 예산이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국가 믿고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오히려 이제 말아먹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신우파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우파 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자, 국가는 한 발 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에도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가 하던 거는 민간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복지 당원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복지 혼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있죠. 어쨌거나 정부 혼자 하지 말자. 너무 비효율적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런 걸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시 나오면 그냥 신우파 정권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한 3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네.